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 전세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제목은 전세제도가 없어진다고 표현했었는데 지금 칸이 없어서 전세제도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그래서 없어지는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가 저는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보시면은 뭐 다른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투자 상품들이라든가 뭐 자산들을 보면은 호재가 발생하거나 하나의 재료가 발생하게 되면은 1, 2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재료가. 아니면 길면은 뭐 2, 3일 정도. 그 다음에는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부동산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의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어떤 재료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뭐 추세라고 합니다. 이 추세가 하나 등장하게 되면은 짧게는 7년 정도까지 갑니다. 길게 가면은 30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우리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벤트 그리고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구조적인 이유들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매우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주식하고는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전세 제도가 없어진다 이 부분은 저는 구조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우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해 하셔야 되고,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 요인들은 크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세 가지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 특히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 규제죠. 네, 세금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전세로 낸 물건들에 대해서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리스크 헤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전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출이 규제를 받으니까 전세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월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것이 전세인데 전세로는 도저히 세금에 충당이 안 되니까 월세로 자꾸 전환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도 전세 대출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나머지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네, 개발의 이익에 대한 환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로 지금 활성화하는 정책들, 이런 제도들 때문에 전세 제도는 저는 결국에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매우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식은 아주 단기간에 끝나지만 이러한 재료들 그리고 추세라고 해봐야 막 크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1년 이상을 가지 못하는데, 우리 부동산은 재료나 추세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시작은 이벤트로 시작한다고 해도 매우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 상승도 매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락은 매우 짧게 끝나죠. 네,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은 매우 짧고 굵게 이루어지고 상승은 매우 길게 10개 이루어진다. 네, 10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두세 배 올랐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칙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부동산에서는 항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내가 전혀 실행을 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전세, 대출도 제도 자체도 딜레마가 빠졌다고 하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세 가지 이유입니다. 대출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임대차법이 포함되죠. 제도에 대한 문제들, 이 부분 때문에 전세 제도가 자체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건들이 공급하는 것이 전세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계속 올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충당이 안 되는 거죠. 세금을 낼 돈 충당이. 그래서 부자들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손실이 볼 수 있는 상황들을 전부 다 세입자한테 밀어넣는 거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 논리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주택자들이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전세 물량을 없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주택자, 그 다음 대출, 그 다음 제도.
제도 자체도 존폐 논란에 빠졌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세는 없어진다. 매우 장기간적으로 부동산은 항상 장기라고 했죠. 장기간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대출 지금 옥죄고 있습니다. 네. 가계대출을 옥죄는 것들은 담보대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담대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 해당됩니다. 다. 가계대출에 다 포함되죠. 전세자금 대출도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이 낮은 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월세입니다. 월세. 당연한 논리죠, 여러분들. 뭐 부동산 좀 하면 당연한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대출을 쪼이면 줄수록 어떻게 됩니까? 월세 비중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전세는 어떻게 되죠? 네. 전세는 0에 수렴한다, 수량이. 추석 연휴 지나면 더 센 놈 또 온다고 합니다. 밑에서 보시면은 가계대출 중과세 꺾이지 않으면 추가대출 또 만든다고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폐의 총량은 이 정도였습니다. 화폐. 우리가 돈. 그냥 화폐. 대출 총량이 아니고 화폐. 그런데 화폐가 이만큼 불어났어요. 코로나 영향도 있을 거고, 지금 지금 일자리, 공공일자리 만든다고 그러고, 공공시리즈 만든다고 그러고, 공공임대주택 만든다고 화폐를 계속 발행을 했습니다. 총량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화폐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올라가는 게 무엇입니까? 물가가 따라 올라가죠. 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화폐 가치는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총량도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에 대한 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출이 받는 총량 자체도 화폐 가치에 연동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총량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고정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줄이겠다는 겁니다. 줄이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가 떨어진 만큼의 대출 총량은 더 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왜? 화폐가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를 오히려 더 줄여버린 겁니다. 이걸 6%까지 줄여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가 폭등합니다. 결론은 아파트가 폭등해요. 전세 물량은 없어지고 월세화되고. 자, 이 결론은 서민의 삶들이 더 가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화폐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계속 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대출을 줄이겠다고 하고,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 대한 희귀성이 무엇과 함께 연결됩니까? 화폐 가치 하락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지 못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하나의 구조적인 요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딱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희생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희생자,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가 세입자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세에서 무엇으로 이동합니까? 월세로 이동합니다. 월세로. 맞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네. 아파트 값은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은행뿐만 아니고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은행은 대출이 다 끝납니다. 네, 총량 규제에 따라서. 지금 더 강도 높게 지금 한다고 하니까 추석 이후.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가장 또 동참을 한 곳이 증권사예요. 증권사도 대출 업무를 하고 있죠. 그다음 보험사 대출 업무 하고 있죠. 네. 네,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보증 이율에 따라 가지고 약관 대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나와야 될 곳이 어디냐? 카드. 저는 카드도 이제 막히죠. 그래서 이제 카드까지 막히게 되면은 우리가 카드에 보면은 카드론도 쓰고 하잖아요. 급하면은 카드 대출 받기도 하고 현금 서비스 받는데 이것까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지금 전세금이 올라가는데 지금 집주인은 전세금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에 갈 곳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돌파구를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쥐구멍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쥐구멍. 서민들한테 이 쥐구멍이 뭡니까? 사채죠. 네. 연 24%입니까? 이거 써야 되죠. 주고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시장의 경제, 시장의 어떤 자율적인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는 이 수요 공급이 만드는 이 가격,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놔야 될 이러한 시장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쥐구멍 하나 남는다. 사채입니다. 사채.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매우 구조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조, 스트럭처럴. 네. 부동산에서는 하나의 요인들을 재료가 나타내야 되면은 하루 이틀에 안 끝나요.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주식처럼 생각하니까 이걸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2012년도에 압구정 현대가 8억 초반에 했어요. 안 사는 거예요. 왜? 가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 아파트 가격이 턴을 했죠. 부산도 19년도에 턴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 한두 달 만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요인들이 아닙니다. 이게 매우 장기적으로 나타납니다. 화폐 가치 하락도 자체가 화폐 가치의 하락이 연동되는 것이 부동산인데 이 화폐 가치 하락 자체가 매우 장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주식이 잠깐 호가 올랐다가 내려가는 도리어 도돌이표되는 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때는 집값 이미 1년치 훌쩍 넘어버렸죠. 왜 넘어갔습니까?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이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제도. 화폐 가치 하락과 연동돼서 제도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뛰어넘을 수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게 구조적인 이유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19% 올랐다. 그래서 1년치 집값 다 올랐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전세와 연동이 돼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값 천정 뚫었는데 분양가까지 올린다. 무엇이겠습니까? 전세 들어갈 돈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럼 무주택자 어쩌게 되겠습니까? 대출 다 막아놨는데. 자, 여기서 쥐구멍을 딱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네, 돌파구 하나 뭘 만들어놨습니까? 딱 하나 남겨놨잖아요, 사채. 자, 사채 쓰기 겁나죠. 지금 사채를 쓰기다 보면은 못 갚으면은 신체 각서까지 써야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결국엔 뭡니까? 보증금이 낮은 월세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월세. 이걸 제도적으로 계속 만드는 겁니다. 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C 마르는 전세가 될 수밖에 없죠. 네, 다주택자들은 전세를 안 넣어놓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이 그렇게 중고가 때려버리는데 전세로서 보증금으로는 충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금리이다 보니까 금리 올라봐야 0.25%예요. 충당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임차 거래는 40%가 지금 반전세가 되고 있는데 저는 반전세도 없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 비중은 결국에는 월세 비중은 저는 90% 이상이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진행된다고 했습니까? 복습한다 그러면 매우 장기간 걸쳐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인 이유다. 이벤트가 아니고 구조적인 이유다. 트렌드,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인 부분도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후보인데 택지 개발 공영화 제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택지 개발을 공영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도. 토건 기득권. 토건에 대한 기득권. 이거를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죠. 토지에 대한 아파트 마찬가지지만 주택 이것들을 발생하는 이익을 다 기득권,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럼 민간에 대한 우리가 주택 개발이라는 거 있겠죠. 택지 개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원청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윤이 발생하는 것들을 너는 이윤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누가 고용을 하겠어요?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데 누가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시공사는 자원봉사단체입니까? 공짜로 아파트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택지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영화 다 한다.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는 거죠. 개발 이익. 아파트도 개발 이익을 다 환수하고 다 광한다는 거죠. 공급이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공급을 차단.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 쟁탈전이 엄청나게 극심해집니다. 전세에 대한 쟁탈전. 아파트 값은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다 포기를 한 겁니다. 무주택자들은. 왜? 대출 자체가 중단이 돼버렸으니까. 기존의 아파트 값이 왜 올랐습니까? 이것들을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더 늦기 전에 사야 된다는 이 패닉 바잉이 작용을 했던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공급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시행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시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적인 문제들 자체가 저는 월세화로 갔다가 지금 마찬가지죠. 월세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공공임대에 대한 지금 제도적인 기반입니다.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45% 무주택자는 저는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공공임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얘기들과 우리가 지금 부동산 유튜버들이 우리가 이거를 심층적으로 심도 깊게 분석을 해서 매우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